알아보겠습니다. 31페이지. 자, 부동산의 특성. 마지막 테마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강의 노트 1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2페이지.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확인하세요. 자, 부동산의 특성은요. 여기서는 시험에서 이렇게 건물의 특성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토지의 특성 물어봅니다. 뭐의 특성이라고요? 토지의 특성 물어봐요. 자,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성은요. 자, 의미가 없습니다. 논리에도 안 맞고. 이렇게 토지의 특성 물어보는데, 자, 요거는요. 맨 먼저 자연적 특성이다. 자, 요거는 뭐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이런 땅을 준 거죠. 꼼짝 못하는 땅을 준 거 아닙니까? 땅을 막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걸요. 자연적 특성이다. 신이 부여한 특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 인문적 특성이다 해서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부여한 특성. 예를 들어서 토지는 뭐 잘라서 팔 수 있게끔 하죠. 때로 합쳐서 이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인문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사회가 변하거나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어떤 땅은요. 잘라서 못 파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요. 맨 먼저 토지는요. 꼼짝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제 부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동성이 있다. 자, 그래서 결국 꼼짝 못하는 바람에 남한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외부 효과로 생기는 거고, 그냥 무슨 뭐 임장활동, 정보활동도 필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여기는 물건이 남아도는데 여기는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옮길 수가 있어 없어요? 오늘 못 옮긴다.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부동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냥 느낌으로. 자, 내가 부동산을 내 거라는 사실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리려면 등기해야 되는 거죠. 갖고 올 수 없잖아요. 등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다 나오면 답을 하고요. 부동성입니다. 알겠나요? 부동성. 이런 걸 중심으로 알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 있다.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뭐 재생산이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고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로는요.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소유이익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거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얘는요. 철거하는 게 아니죠. 가치가 굉장히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증성이 있다. 얘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항상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 도시 인근 토지는 서로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자, 맥주가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되죠. 땅이 부족하다고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요. 여러 가지 지대라든가 지가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돈만 생기면 땅을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소유욕도 생기고 지가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안지 이런 게 자꾸 생기고 때로는요. 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죠. 이렇게 가진 사람은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사유의 이전에 국토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게 나오면 답을 하고요. 부증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자꾸 올라가니까 한정된 토지에다 층수를 자꾸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집약적 이용이다.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하고요. 부증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 있다. 어떤 땅이든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맥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되죠. 얘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평이라도 전국 어디 가나 다 다르죠. 그래서 일문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이 자꾸 개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물론마다 다 다르니까. 자, 그리고 또한 그 원리라든가 이론 도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게 답을 하고요.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성이 있다. 인접성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땅하고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 효과 있죠? 남한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요, 그 경계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거는 옆에 있으니까 환수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지역마다 가격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입니다. 이 정도를 뭐라고요? 자연적 특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은요, 한 3가지 정도. 토지는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의 이용이냐 따져보시는 거죠. 최유효 이용이다. 아니면 이행과 전환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자, 용도를 바꿔서 공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때로는요, 토지는 다른 토지를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때로는 내 땅 일부를 잘라 팔 수 있는 거죠. 이걸 분할이 가능하다 해줍니다. 자, 이런 게 때문에 결국은요, 자, 이거 때로는요, 그 토지 합쳐서 이용하면요, 가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치게 합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걸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치는 과정에서, 자, 이거 어떤 사람이 땅을 안 팔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한정 가격, 아니면 알박기 가격 이런 것도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기는 게 다 뭐라고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데 주변 환경이 변하면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라 하더라도 여기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여기는 호수공원이 딱 들어왔는데, 호수가 들어왔는데 여기는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공동묘지가 들어와갖고 이렇게 밤마다 귀신 나와갖고 그 떡 하나 좀 안 잡아먹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데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빵긋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어떤 땅은 주변 환경이 변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누군 떨어질 수 있죠. 이걸요, 그 위치의 가변성이라 하는데, 무슨 가변성이라고요? 위치의 가변성. 이 물리적 위치가 변한다,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변할 수 있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런 걸요, 위치의 가변성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아주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너무 잡다하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간단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자, 거기 대표 유형 알아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토지의 부증성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지대 또는 지가가 올라가게 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요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가장 사람들은요, 최고 최선을 이용하려고 하죠. 이러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최유형.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장 문제에서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2가지입니다. 일단 부증성과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뭐의 다양성이라고요? 용도의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고 최선이냐 따져볼 수 있죠. 이 2가지를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의 개별성은요,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별화시킨다는 얘기죠. 부동산마다 다 가격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이제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거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개별화시킨다 줍니다. 3번째, 부동산의 토지의 부동성은요, 꼼짝 못하죠. 그 지자체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방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땅을 남양주에서 거두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렇게 그 동네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4번에 토지의 영속성은요, 영원히 소익이 발생하는 거죠. 토지는 처분하지 않은 이상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면 한 해의 순수익을 곧바로 환원율이라는 걸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 수익 가치가 됩니다. 수익 가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가장 큰 근거는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수익 방식의 근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이걸요 직접 환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통적인 소득접근법 아니면요 직접 환원법을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하여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자,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지우시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물리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부증성으로 인하여 뭘 늘릴 수 없다고요?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땅이 어디 갔어요? 이만큼이라고 시작. 이만큼. 자, 그러면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다. 그 바다 밑에 땅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만큼은 농지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자, 생산비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절대량 이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걸 부증성이라 하는 겁니다. 이 전체량을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뭐라고요? 부증성이 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그래프로 한번 알아볼게요. 요게 우리나라 전체 땅 이만큼이라고 치자.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 올라가더라도 맥주처럼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공급할 수 있는 양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자, 이거에서 이거는요 물리적 공급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죠. 물리적 공급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이거 왜 그래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부증성 때문에 늘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우리의 전체 땅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만약에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바닷물 메꿔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부 가능하죠. 그런다고 해서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났어요? 아니고 이 부분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걸요 경제적 공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공급이라고요? 경제적. 이건 가능합니다. 아니면요 이거를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죠. 왜 그래요?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저기 인문적 특성 중에 어떻다고요? 용도의 다양성.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택지라고 치자. 어떤 지역이 택지가 있는데 택지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택지 가격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공급량이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요 이게 우상향하는 형태 있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 왜 그래요?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공급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기서는요 부증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리고 이용 전환을 통한 공급은요 저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 섞어놔서 다 헷갈려서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죠? 자, 그 밑에 1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조건 부증성은 예외가 있다. 다 틀린 겁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요 저렇게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과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일단은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원룸 하나 지어서 왜 굳이 서울에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주무시고 가고 이러진 않겠죠? 요 동네에다만 광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걸 국지화된다 해줍니다. 국지화된다. 2번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냐 얘는 부동산이냐 구분할 때 꼼짝 못하는 걸 뭐라고요? 부동산. 꼼짝하는 걸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요? 강릉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구입할 때 그냥 인터넷만 보고서 이 정보를 확인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직접 가서 또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꼼짝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꼼짝 못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분석, 왜 이렇게 지역 분석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자, 지역 분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개별 분석이 있는데, 자, 개별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이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수준이라고요? 가치 수준. 그러니까 자, 부동산은 꼼짝해요, 안 해요?
꼼짝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땅 가격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개별 분석은 같은 동네의 가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파트라든가 땅마다 가격은 같아요, 달라요? 그죠? 다 다르죠, 이거는요? 이거는 구체적인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구체적 가치. 이거는요, 왜 이 가격이 비슷하냐면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얘는요, 개별성 때문입니다. 지역 분석을 하려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동성과, 이건 어렵네요. 이거 어려워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가 비슷한 겁니다. 근데 같은 가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마다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죠. 이거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성 때문이다. 자, 약간 어렵네요, 이거. 이거 대충 이렇게. 자, 볼게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의 필요성의 근거다. 자, 지역 분석은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개별 분석은요,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성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거 하긴 했었는데 지역 분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해서 가치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하는 이유는요, 최유효 이용률을 따져서 구체적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요?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고, 얘는요,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긴 했는데, 전 시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까먹었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알겠죠? 잊을만 하고. 4번 틀렸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요, 지역 간의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자, 여기는 맥주가 남아돌고, 여기 모자란다. 그러면 남아돈 갖다 팔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여기 남아돈다고 갖다 팔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부동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증성은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지라든가 이행지와 같은 용어가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요, 절대량의 토지 증가가 아니며 뭘 얘기한다고요? 용도 전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부증성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볼게요. 토지는 희소하죠? 이용하려는 사람 많은데, 특히 도시 인근 토지는 이용하려는 사람 많은데 토지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희소성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들은요, 독점적 소유욕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도시 인근의 토지는 계속 안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 있다 오르든 나중에 있다 오르든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요, 자꾸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독점 소유욕이 유발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새롭게 늘릴 수는 없는 거죠. 한정돼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 인근의 토지는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안 올라요? 계속 올라간다입니다.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한정된 토지를 가장 사람들은 최선으로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최유효 이용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부증성과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되는 것은요, 용도의 전환에 불과하지 물리적인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죠. 맞는 겁니다.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근데 저렇게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이걸요, 용도적 공급 혹은요, 경제적 공급, 요거는 가능하죠. 자, 저거를요,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거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을 답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5번 볼게요. 토지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런 거를요, 완전 비탄력적이 줍니다. 어떻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 강조되는 특성은요,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2번을 답해야 됩니다. 6번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영속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영속성은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돼요, 안 돼요? 소모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1번 볼게요. 기억번에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족 문제의 근거다. 이거는 부증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부증성과 관련돼 있지 영속성과 관계없는 겁니다. 2번에 니은번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영속성 맞습니다. 자,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디귿번에 부동산 활동 시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이 요구된다. 이거는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강릉에 있는 땅을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보 활동, 임장 활동 자꾸 필요하다는 게 부동성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부동성 때문이고. 그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며 토지시장에서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어쨌거나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위치부터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된다.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입니다. 그죠? 아니면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혹은요, 완전한 대체 불가능하다. 이건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맞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 다 나오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 배려한다. 멀리 내다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먼 미래까지 존속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토지는요, 가치 보존력이 어떻다고요? 매우 우수하죠. 건물은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는 철거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니까 니은번, 미은번을 답해야 됩니다. 니은번 뭐라고요? 미은번.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개별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에는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우리 맥주는 카스 맥주는 똑같죠? 똑같죠? 내가 한 3병을 지금 당장 미국 가기 전에 누구한테 주고서 한 일주일 있다 돌아와서 똑같은 맥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똑같은 거길 맞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물리적 대체는 가능한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물리적 대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아, 똑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물리적 대체합니까? 물리적 대체라는 건요, 똑같은 거끼리 맞바꾸는 거 있죠? 요걸 물리적 대체라는데 토지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2번 볼게요. 일물일가 법칙이 부동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의 이론적 근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3번째 볼게요. 수익이나 가격이 개별로 형성되어 가치 추계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추계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도 어렵게 하죠. 이런 건 다 나오면 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근데 5번에 부동산의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수급 저질 곤란하다. 어느 지역은 아파트로 치자. 여기는 아파트가 남아돌고 모자란다. 남아도는 걸 갖다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요거는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토지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 간에 어떤 지역은 물건이 남아돌고 어떤 지역은요,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거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8번 볼게요. 다음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는 몇 개인가?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따른 적지론, 입지론의 근거다. 어쨌거나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편입니다. 맞아요. 니은번 해볼게요. 후보지와 이행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건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용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주거용으로 쓰다가 상업용어로 바꿔서 이용한다. 이거 왜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용도, 다양한 용도 쓸 수 있으니까. 디귿번 볼게요. 가격 다원설에 있어서 근거다. 야,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죠. 이런 걸요, 가격 다원설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에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다 맞는 거고. 자, 그 밑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관리의 중요성은요,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는 한번 깨먹으면 끝나는 거죠. 굳이 관리할 필요 있어요? 냉장고에 쳐놓고 있다가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토지 같은 거는 매우 오랫동안 존속해요, 안 해요? 아니죠. 영원히 존속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아니면요,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법경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죠. 그런 게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음번이 틀린 겁니다. 미음번은 뭐 때문이라고요? 영속성 때문이다. 자, 몇 번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1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소유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지하처럼 수박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얘는 왜 그래요? 부동성에 기인하는 겁니다.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한 것은 뭐라고요? 영속성에 기인하는 겁니다.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요거는요, 영속성이 아니라 부증성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증성.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있어 없어요? 일단 위치부터 다르죠? 그리고 지형, 지세, 지질, 지방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건물은 공중에다가 건물 짓는 거예요? 땅 위에다 짓는 거예요? 원래? 건물은 땅 위에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위치부터 다른 거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자, 그잖아요? 토지 외에는 개량물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량물에도. 그 다음, 이거 맞는 겁니다.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라든가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굳이 저걸 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자본력이라든가 선호도에 맞춰서 산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그 위치를 굳이 구입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선호를 하니까 그걸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본력 때문에 구입한 거죠? 자본과 선호의 결과로 그걸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의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요, 다른 상품과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인데, 이는요, 영속성이란 특성 때문입니다. 맞는 거고. 자, 부동산의 가치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으로 정의할 때, 아까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자,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괜히 지었네요. 적절한 환원율로 나누죠? 그러면 가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한 이유는요,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속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하는데, 이의 정의는요, 위치의 고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뭐 관련되어 있다고요? 영원히 존속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2번 약간 어려운데 이렇게 또 풀 수 있겠죠? 3번의 비생산성은 부증성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부증성. 늘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용이 점차 어떻다고요? 집약화되는 거죠.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한정된 토지에다가 층수를 높게 자꾸 이용하려고 하죠. 집약적 이용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희소성의 차이로 도시 중심 토지가 도시 교외의 토지보다는 임대료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거, 이거는요 부증성에 기인한다. 이거는 맞는 편입니다. 네. 자, 요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인근 토지는 서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요? 여러 사람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외곽에는 임야라든가 농지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든가 몇몇 사람만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희소성의 차이 때문에 이걸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대적.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희소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임대료라든가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땅이, 도시 인근의 땅이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부증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자꾸 맥주 같은 건 늘리면 되는 거죠?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이런 거 나오면 개별성 나와야 됩니다. 상품 간의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개별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자, 13번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부동산은 부증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이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입니다. 자,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임대료 같은 게 결정되죠. 이런 걸요 지역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역마다마다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꼼짝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2번 볼게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그리고 사고방식에 적용을 할 수 없게 한다. 이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영속성이죠. 소모를 전제로 이거 나오면 다 어떻다고요? 영속성 기억나셔야 됩니다. 부증성으로 인하여 공간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요 가치 상승의 문제를 발생한다. 자, 이건 맞는 겁니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 인근의 토지는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가격이 자꾸 안 올라요? 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요 서로 층수를 높여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요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은 층수를 자꾸 높이는 경쟁이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3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비소모성을 다룬 말로요. 자, 소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속성으로 인하여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 이거는 영속성이 아니라 부증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증성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도입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은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부증성. 그러니까 토지는 새롭게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토지 인근, 도시 인근 땅의 가격은 자꾸 올라요? 오르니까 자꾸 그 공한지 같은 거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됩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소득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익 목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토지 공개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의 공익 개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근거는요 부증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증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15번 볼게요. 자,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서 몇 개씩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몇 번 읽다 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자꾸 이것저것 하면요 머리가 미어 터집니다. 머리가 뭐라고요? 미어 터져. 15번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볼게요. 외부 효과는요 어떤 지역에 주택가격이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국장을 딱 차렸습니다. 그럼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보상하면서 한다, 보상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외부 효과. 특히 남한테 이익을 주는 걸요 정의 외부 효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걸요 부의 외부 효과 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을 들고 땅을 들고 다른 데로 옮긴다면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일단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니까 피해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 피해 봐야 안 봐요? 이거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죠. 인접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 효과 나오면 무조건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부동성과 뭐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자, 볼게요. 자, 어디냐 하면 1번은 맞는 겁니다. 부동성으로 인하여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개별성은 일물이가 법칙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론적 근거다. 맞는 거고. 3번에 부증성은요 부동산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르게 되는 이론적 근거다. 이거는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땅을 구입했는데 이거를 돌 하루방 같은 건 들고 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점유를 요하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가방에 들고 올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있죠. 거기에서 내 거라는 사실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등기한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꼼짝 못하는 바람에 공시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은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고 가치 개념을 도출하게 하는 거. 이거는요 영속성과 관련돼 있다. 맞는 겁니다. 부동산은 내구성을 다른 말로 영속성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속성이 있으므로 자본이득, 요 밑에다 이걸요 소유이익이라는 겁니다. 자본이득이 뭐라고요? 소유이익. 갖고 있으면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득을 다른 말로요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익이라고요? 이용이익이 생기는데 소유이익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은 오랫동안 존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에 구입해서 나중에 20년 있다 100억에 팔 수 있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영속성 때문입니다.
매우 오랫동안 존속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갔다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특성으로 자, 가장 적합한 것은 자, A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볼게요. 여기 A 아파트 있어 없어요? A 아파트가 있죠? 이 근처에 공원이 들어왔답니다. 공원도 들어오고 옆에 여기 뭐가 들어왔어요? 마트 들어왔답니다. 큰 대형 마트, 이마트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들 때문에 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줘. 이걸 정의 외부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의부. 그리고 또 하나 또 한다면 자, 얘 주변 환경이 변해서 가치가 변할 수 있죠? 이걸요,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 해줍니다. 무슨 위치가 변했다고요?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라든가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죠. 이런 거죠. 답하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0번.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는 합병, 분할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요, 법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여 구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뭐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정확히 아주 크게 쪼개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2번 볼게요. 토지에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다. 여기 뭐예요? 역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 되돌리는 거 있죠? 되돌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걸요. 비가역성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비가역성 때문에 건물 같은 거 잘못 짓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죠? 이거 비가역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이용은요,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는요, 먼 미래를 자꾸 내다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의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 활동에 있어서 뭐 적지론과 입지론 관점에서 중시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론은요,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최적의 입지냐 따져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왜 그래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용도의 다양성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 볼게요.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투자의 고가성이다. 투자의 고가성, 해설도 틀린 겁니다. 고가성이 아니라 투자의 어떤 뭐 고정성 해줍니다. 투자의 뭐라고요? 고정. 투자는 한번 투자하게 되면 회수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꽤 걸린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투자에 있어서 뭐 고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설도 틀린 겁니다. 내구성이란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정성 해줍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 안 걸려? 그죠? 채권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고정성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요, 특정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라든가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그 위치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죠?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일반 시장과는 구별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이거를 뭐 세금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규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겁니다. 2번에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로 한다. 이거 나오면 다 일단은 영속성 나와야 됩니다. 영속성은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거죠. 2번 틀렸고, 부동산은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 이걸요, 부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아까 뭐라고요?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외부 효과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자, 부증성으로 인하여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고 지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개별성으로 인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맥주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다 동일하니까 아무거나 구입하면 되죠. 무슨 정보 수집이 뭐 크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지나가다 닥친 대로 아무거나 사면 되죠. 똑같은 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다 따져보고 해야 되죠. 토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개사가 아파트에 대해서 거래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해요, 안 해요? 그거 작성해주면 우리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몇 번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지워도 되죠? 우리 민법 제212조에 따르면요, 내가 여기서 여기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럼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뭐라고요? 상하에 미친다. 자, 그래서 요걸요, 수평 공간,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공간을요, 공중 공간 해줍니다. 이 아래의 공간을요, 지중 공간 이렇게 하는데 이걸요 3차원 공간. 우리 부동산 활동은요 이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죠. 이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요 공중권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요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요 사적 공중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사적 공중. 이거는요 공공이 소유한다 해서 이걸요 공적 공중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적 뭐라고요? 공중권. 그리고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지표권 해줍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지표권. 어디 갔어요? 지표.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지하권 해줍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지하권. 여기서 밑에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적 지하권 해줍니다. 여기서는요, 공공이 소유하는 지하권이라고 해서 이걸요, 공적 지하권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 대표 유형 2번입니다. 대표 유형 있죠? 요거 하는 겁니다. 43페이지에 맨 위쪽에 있는 거. 자, 공간에서, 자, 항상 아까 우리가 공간, 이렇게 할 때는, 자, 말이 없으면 그냥 뭐라고요? 물리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개념인데, 항상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간으로부터 어떤 창출되는 이익 있죠?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기대 이익,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어떤 경제적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1번 볼게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 이런 거 일종의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공간으로서의 토지는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보통 공간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 공간을 합쳐서 뭐라고요? 공간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현행 지적도는요, 토지의 경계를요,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죠? 이걸 수평지적이라고 해서, 자,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있죠? 내려봤을 때의 지적을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내려봤을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맞는 거죠? 어떤 사람은 땅을 이렇게 요만한 땅 갖고 있고,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네?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땅, 이렇게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니, 이거 좀 그러네. 이렇게 땅을 갖고 있죠? 면적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데, 이게. 이거 잘 깎아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설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봤을 때 얘는 요거밖에 땅이 안 되고 얘는 이렇게 큰 땅이라도 얘가 더 클 수도 있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수평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수평지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게 있다. 자, 개발권 이전 제도 있죠? 개발권 이전 제도. 요거는요,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개발권 팔아서 그 정부가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이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제다. 요거는요, 인센티브, 요거는요, 만약에 철거 같은 거 안 하고 리모델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용적률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중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이거는요, 자, 지상이라든가 지하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중공간이 될 수도 있고 지중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두 개 다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도 다 틀린 겁니다. 해설도. 그러니까 요거는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하 공간이 지중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있죠? 요거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있죠? 요거는 공중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됩니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답해야 됩니다. 자, 공중이든 지하이든 그 일부만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따 좀 이따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증대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죠. 옛날에 아마 조그만 한 4, 5층짜리 건물 짓는 게 다였는데 지금은 초고층 건물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냐 이런 게 자꾸 판결 아니면 그 사람들 판단이죠. 판결 같은 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해주고는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게 지상 몇 미터냐, 지하 몇 미터냐 딱딱 정해준 건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토지 소유권은요,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 있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게 틀렸네요. 자, 내가 이제 토지를 갖고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별개 소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요,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지 건물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독립성 있는 부착물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내가 땅 갖고 있다고 해서 건물까지 얘기 아니죠? 건물은 다른 사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미치는 겁니다. 알겠나요? 토지까지만.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권은요, 토지의 구성 부분과 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독립성 있는 부착물에는 효력이 못 미칩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건물까지 내 건 아니죠? 건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볼게요.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자, 지금 내가 이제 이 땅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요, 요 지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표권을 구성하는 구체적 권리는요, 내가 여기다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농사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만약에 농사 지으려면 물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저수지 이런 데서 물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답을 하고요. 지표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말이 없으면 이제 공중권 하면 사적 공중권을 얘기합니다. 공중권이라 한다. 맞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말이 없이 그냥 소유권 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이 없이 공중권 하면 뭐라고요? 개인의 공중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의 공중. 이렇게 해서 답해야 돼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25번. 자, 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내용 중 옳게 설명한 걸로 묶인 것은 최근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여서 정확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는 거고. 2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그 민법에 따르면요, 두루 뭉실하게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데는 지하철 공사 같은 거 많이 해요, 안 해요? 하기 때문에 이 다툼이 소유자하고 땅 주인들하고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민법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한계 심도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계 심도.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하 40m까지를 한계 심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계 심도 밑에서 지하철 뚫어야 돼요. 어디 뚫으라고요? 밑에서.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뚫었다. 그럴 경우는 내 소유권에 침해를 주는 거죠. 당연히 소유자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라고요? 보상해 줘야 돼요. 알겠죠? 보상할 때는요, 이 사람한테 그냥 직접 돈을 줄 수도 있죠. 아, 이 소유자한테, 손해보는 소유자한테 돈을 줄 수도 있죠. 바로 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만큼 정도를요, 어디 갔어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만큼 뭐라고요?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자, 뭐 1년에 한 번씩 돈 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지상이나 지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자, 요걸요, 한계심도 이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바깥이고, 이거는요, 이내. 한계심도 이내에 대해서는요, 지하공간 이용 시 기피에 따른 이용 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내에서 지하철 뚫으면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조건 보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겠습니다. 답은 공중권은 지표권이라 지하권과는 달리 임대차라든가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다가 이 부분을 임차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부분 임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만큼만 임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임차하냐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여기다가 그 뭐라고요? BBQ 이런 거 적어놓은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일단은 이 부분을 빌린 겁니다. 아, 빌린 거 아닙니까? 임대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 있나요? 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권리를 살려면요, 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권리도 포함돼야 됩니다.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지지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지지권. 이런 것도 포함돼야 되겠죠? 아, 원래는 여기 부분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공적 공중권도, 자, 다시 할게요. 공중권은 지표권이라든가 지하권과는 달리 임대차라든가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 부분만 임차권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라본 볼게요. 부동산 소유권은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여러 개의 권리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땅을 하나 갖고 있다. 건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걸 계속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세 놨다. 전세권 있어, 없어요? 있고, 이 부분을 지역권 설정했다. 지역권 있겠죠? 전세권 설정했다. 아니, 전세권 있죠? 지상권 설정했다. 할 수 있죠? 또 전세 또 놨다. 그럼 전세권 또 있죠? 여러 개의 권리를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적 공중권은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었다. 그럴 경우는, 자,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물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의 발착을 방해했다고 해서 물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공적 공중권에서 항공기의 발착이라든가 아니면요, 전파가 통과해야 됩니다.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죠? 전파. 그래,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공적 공중권은요, 거기 마번 있죠? 항공기의 통항이라든가 전파의 발착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표권은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 없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자생 저수지가 있는데 세 사람이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다 치자. 자, 그러면 이 물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물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단은 이걸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는 걸요, 유역주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유역지. 그리고 선용주의는요, 먼저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이용해야 되죠. 그 나머지 사람은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충분히 뽑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선용주의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선용주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무슨 주의라고요? 유역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물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선용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6번 볼게요.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땅 속에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같은 거 있죠?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뭘 인정한다고요? 인정하고 땅 속에 지하수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것도 다 땅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알겠죠? 다만 자, 여기 땅 속에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은 미채굴된 광물이라는데 이거는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요? 국가. 그래서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에는데 광업권은 애초에 누가 갖고 있다고요?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국가. 자, 기억할게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지하수는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긴 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유권의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중권이란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뭐라고요? 말이 없으면 개인의 공중권을 얘기해요. 공중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있죠? 맞는 겁니다. 자, 2번 맞네요. 3번 볼게요.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요, 광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미채굴된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갖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갖지 못합니다. 국가는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설정할 수 있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익사업일 경우, 이런 게 일종의 공익사업 아닙니까? 공익사업일 경우에 하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보상이 필수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지하철 설치하면 영원히 설치되는 거죠? 지하철 설치했다고 얼마 있으면 철거하고 그러나요? 이렇게 사실상 영원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한테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보상해야 돼요. 공익사업이라고 보상 안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많아요? 한 장 넘겨볼게요. 29번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네요. 자, 29 이렇게 이게 문제 많은 건 딱 질색입니다. 저는 진짜 조잡스러운 건 딱 질색이에요. 이렇게 자,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허드라는 사람은요, 제 지대는 위치는 편리함은요, 가까움에 의존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2번 볼게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있죠. 이거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하철이 여기 있다면, 무슨 역이라고요? 지하철역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있죠. 이걸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리만 가까우면, 거리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 거리는 가까운데, 자, 이거를 버스가 뺑뺑 돌아갈 수 있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접근성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시간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만약에 버스가 안 다니는 바람에 맨날 택시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럼 경제적 부담도 커요, 작아요? 클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골고루 따져보면서, 자,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 있죠? 이걸요, 접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높은 겁니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높죠? 근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만약 지하철역 근처에 집이 있으면 접근성이 좋지만 지하철역 코앞에 있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지나칠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접근의 대상물이 지하철이면 좋지만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다. 아니면 장례식장 근처에 있어야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염 혐오 시설일 경우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는데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격도 반드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지나칠 경우에는 어떨더라고요? 지나칠 경우라든가 아니면 접근의 대상물이 오염 혐오 시설이다. 오염 뭐라고요? 혐오 시설이다. 이럴 경우는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부동산의 위치가 강조되는 것은요. 부동성이라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왜 여기 자 이거 뭐야 위험 혐오 시설 근처에 있으면 안 좋아요? 아 이거 갔다 옮기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 할 겁니다. 경제론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